네,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 추가 제재 조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로 양자 그리고 다자 대북 제재 공조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한미일 3국 정상이 이제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로 강한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 또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추가 조치 등의 사항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먼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일단 규탄 성명이 나왔지요. 또 그리고 이제 유엔 안보리 15개 국가가 나름대로 대북 제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논의에 곧 들어갈 겁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한미일 삼국이 독자 또는 삼자, 네. 양자 이 제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외과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발빠른 움직임이 현실로 드러나가지고 이것이 북한에게 혹독한 아픔 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준다면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안 하고 장거리 로켓 실험을 안 하고 대화의 호응이 나올 것인지 이것은 차후의 문제인데 그러나 과거의 경험적 사례를 빚어봤을 때 삼국이 공조로 대북 압박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인 동참이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효과가 만약에 없다면은 다시 말해서 대북 제재 압박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네. 그 부작용이 우리가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우리 또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네.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뭐 양 교수님은 좀 실효성이 없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체제 전환 국가들이 어떤 상태에서 체제 전환을 했는가 그 체제 전환한 상태를 보면 그 국가가 최악의 상태일 때 변화를 모색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북한에 주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 어떤 압박을 가해야만 북한이 변화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 중국도 그랬고 동구권도 그랬고 구러시아도 전부 체제 전환할 때는 최악의 상태였다. 어떻게 우리가 북한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서 북한이 변화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매우 위기중한 그 상황이다. 이 상황을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타고 미국에 의존하고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가지고는 국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어떤 그 호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호소가 그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의 결심이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알고 이제 조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는데, 근데 체제전 국가,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중에서 우리가 주변 국가를 보면은 베트남과 중국을 사례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의 개혁 개방 70년대 말이죠. 또 이제 그 베트남의 개혁 개방 80년대 90년 초인데 그 당시에 보면은 대부분 이 두 나라의 국가가 개혁 개방으로 해가지고 체제 전환을 갈 때에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베트남의 도이머 정책 또 그 중국의 개혁 개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나름대로 관계 정상화 이루어졌다 하면은 체제 전환 또는 개혁 개방 갈 수 있어요. 그런 이러한 조건을 모두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압박 제재를 통해서 한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맞대응의 무력 시로 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예. 중국이 체제 그 전환을 했을 당시에는 중국의 사회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전부 다 최악의 상태였다. 그리고 체제 전환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중국은 바로 그 모택동의 그 마오이즘에서 등소평의 실용주의로 올 때 했던 그가 바로 사상해방이에요.
북한이 지금 체제 전환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중요한 그 관건은 바로 북한의 주체 사상이나 성군 사상과 관련돼서 사상 해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있어야만 북한이 체제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런 네. 측면에서 북한이 지금 사상 해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사실은 국제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그 모티브가 아닌가, 네.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제재 네. 수단을 마련을 하되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세컨더리 보이콧도 지금 미국 측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압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라고 한다면 중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유엔 안보리에서 워낙 제재할 게 없으니까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그 금융 제재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한 제재 이래가 색깔들 볼 것도 나왔는데 네. 그것은 그 중국, 북한 모두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2006년도에 그 비대위 사건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금융 제재에 대한 모든 대비를 다 해왔습니다. 그걸 알 필요 있고 두 번째 중국이 과거 2006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그 월드뱅크라든지 아시아 개발은행이라든지 모든 금융에 대한 모든 권한은 미국, 일본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이후에 중국이 지금 현재 금융 대국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의 은행 같은 게 미국이 그걸 한다? 오히려 외화 보유고가 중국이 더 많기 때문에 중국의 은행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은 중국에도 효과가 없고 네. 북한은 효과가 없고 단지 상징적으로 기타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이라든지 뭐 기타 유럽 국가들, 예. 그 아시아의 동남 국가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북한에 대해서 뭔가 하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네. 그러나 효과와 상징은 별개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효과에 대해서 이 효능을 굉장히 이 등급을 낮게 보고 계신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무역을 그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무역의 양을 봤을 때 중국이 아무리 외환 보유고가 많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면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인 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또 볼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이런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제 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중국이 지금 그 금융시장 방금 이야기한 IMF나 또는 ADB나 이런 거에 대항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인데 AIIB인데 이 AIIB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금융의 국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이 AIIB에도 상당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국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네. 측면이 있습니다. 네. 중국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전혀 AIB 중국이 네.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금융 제국입니다. 미국이 과거에 저 이야기 아시아 개발은행이라든지 이 월드뱅크는 미국의 지배소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금융 제재를 통해 가지고 말을 듣게끔 이렇게 해왔어요. 예. 그러나 중국이 금융 제국을 대물 해가지고 미국의 이러한 그 세컨드 보이콧 이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해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네.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유엔 안보리의 규정상으로 보면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실험은 이것은 뭡니까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북한의 경제, 정상적인 경제 계획이라든지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제재를 못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유엔 안보리와 관계없이 독자 제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잠깐만요.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러고 이번에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거를 가지고 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할까요? 분명히 국제 규범을 위반한 것이고 위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제재에 대한
왜 제재를 했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제재라는 건 뭐냐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4개, 5개 보면은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돼 있어요. 일례로 대량 살상 무기와 직접 관계했다는 책임자, 또 그리고 그걸 갖다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와 관계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금융을 했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경제 계약을 했다. 정상적으로 임금이라든 이런 부분에서 송금 절차를 했다. 이러면서 제재에 대해서 할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세컨더리 볼코 얘기는 여기까지 정도로 했으면 싶고요. 시간상요. 또 이제 개성공단이 지금 이슈로 옥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추가 감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철수 폐쇄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성공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뭐 2013년도에 잠정 폐쇄된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폐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폐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기업 123개 우리 기업, 그리고 정부, 네. 뭐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그런데 개성공단 부분은 사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뭡니까? 자본주의 원칙에 의한 기업 이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생각이고, 네. 실제 네. 여기 대해서 폐쇄를 하든 중단을 하든 아니면 정상적인 운영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폭넓은 의견을 해야 되는데, 네. 더 하나 중요한 것은 2013년도에 개성공단 중단된 것을 다시 재개할 때 예. 8.14 합의서가 있습니다. 8월 14일 합의서. 그거 보면은 제1항에 개성공단은 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거 합의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만도 우리가 먼저 제한이라든지 기타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네. 혹시 이렇게 뭐 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또는 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기타 더한 걸 함의를 해가지고 북한이 사과를 한다. 또 핵실험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 모든 손실은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에 돌아온다. 이것을 갖다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입주 기업들의 또 피해가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국가의 사명 중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그거입니다.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행태로 봤을 때 개성공단을 어떤 전략적인 한국에게는 나쁜 영향으로 악용할지도 모른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가 폐쇄하지 않는가의 문제와 관련돼서 국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주라 해주지 말라고 늘 호소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전혀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방기하고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이전에 네. 개성공단을 조업 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네네. 또는 연장 근무를 폐쇄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통치 자금의 줄을 완벽하게는 차단하지 못하더라도 네. 일정 부분이라도 차단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좀 제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매번 이렇게 남북 관계가 냉랭해질 때마다 개성공단이 볼모로 잡혀서는 좀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 교수님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한국 사회는 분명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투자한 거에 대한 책임도 기업의 책임이고 또 투자에 대한 손실도 기업의 책임인데,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기업들이 손실 보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시작해서 당하는 위협의 부분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에게 있다. 네. 모든 책임을 전부 다 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행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고, 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모든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겨서 한국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손실을 보상받으려고 그러는 이런 행태는 저는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변화, 뭐 북한의 변화에 있어가지고 수단은 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도 개성공단과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에서 개성공단에 이제 연간 한 1억 불 정도 임금이 들어가지요. 이것이 이제 북한의 그 통치자금 또는 핵개발 전용한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죠. 네. 그런 의심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 제한할 수는 없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개성공단의 북한에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그 변화에 있어가지고 수단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일례로 개성공단이 지금 이제 5만 4천 명의 북한 근로자가 있죠. 그 근로자들의 인식이 뭡니까? 아,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남측이 북측보다 잘 산다. 두 번째, 아, 열심히 일하니까 인센티브가 있더라.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가족들, 예를 들어 5만 명 4인 기조하면 20만 명 아닙니까? 가족들 생계가 유지되더라. 앞으로 이것이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이 활발되면은 이 남북 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더라. 이렇게 인식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북한의 변화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단순간에 1억 불 주는 것이 추정되는 그걸 가지고 핵개발 전용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우리 두 가지 봅시다. 지금 이제 한중 간에 교역이 있어가지고 중국이 우리에게 연간 600억 불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그러면 이익이지요. 그럼 이익을 상태에서 우리가 사들을 배치한다. 네. 그러면 중국에서 아니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600억 불의 돈을 벌여가지고 사들 배치를 한다. 그렇다 하면 중국도 그러면 한중 간의 경제력을 끊어야 되잖아요. 네. 일본은 또 뭡니까? 지금은 이제 한일 간에 우리가 무역 적자가 연간 200억 불입니다. 네. 그러면 일본은 우리로부터 돈을 200억 불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평화법 개정해가지고 자유대를 강화한다. 그러면 일본은 36년 동안에 우리가 강점한 경험이 있고 그럼 네. 앞으로 어디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일본하고 교류를 끊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또는 국제 규범이라든지 봐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재 압박할 것은 하고 네네. 또 다른 미래 좀 측면에서 아 우리가 대화 분위기 조성 이건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네. 그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북 제재의 또 다른 조치로 지금 사드 배치 논의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드 배치를 할 경우에 이제 1, 2주 아니면 배치가 가능하다라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우리 국방부의 그동안의 발표와는 다르게 이 사전 물밑 접촉에 계속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가? 북한의 핵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이 없었으면 사드라는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우리 국민의 정서나 이런 거로 봤어요. 그런데 북한의 핵 개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쏘아대는데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그 마지막의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갈 것이며 어떤 상태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북한이 사드를 핵실험을 4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상태를 한번 봐봅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방송에서 그냥 떠들다가 그냥 아무 일 없이 전부 다 잠재되어서 또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태를 그냥 두고 가야 되는가. 앞으로 네. 4차, 5차 핵실험이 5차, 6차 핵실험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러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소위 말해서 안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 중국이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보다는 네. 대한민국이 스스로 어떻게 북한의 핵 실험이나 또는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자강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자강의 전략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이 사드 배치가 정말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냐, 뭐 KMD 등을 조기에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위협을 받으면 저는 어떤 모든 수단을 전부 다 강구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사드를 배치를 하면 안 되고 그 북한은 핵을 가지면 중국은 괜찮다고 이렇게 방관을 하고 있는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그 유감이라는 표현 정도 하나로 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끝내는가?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드 배치의 실효성 그리고 또 이 중국의 반발까지 좀 짚어주시죠. 근데 이제 우리 조 교수님 말씀처럼 북한의 핵 억제력 또 거기에 대한 방어 체계 안보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효용성에 대해서는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첫째, 미국이 지금 강조한 사드 이것은 지금 이제 완성형의 무기가 아닙니다. 검증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미사일 실험 기술국장이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또 미국의 여러 가지 관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혹시나 이것이 정말로 완성된 무기 같으면 방어체계 같으면 미국에 먼저 해야 되잖아요. 미국은 지금 문제 뭡니까? 텍사스에 2개 포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방금 아까 이야기하는데 사드 배치 미국에서 1, 2주 내에 된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사드에 대해서 생산 계획한 2017년도까지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 2주 맞지 않으면 그 다음째 사드는 한국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는 뭡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아닙니까? 50에서 150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남쪽을 공격할 때 장사정포 그리고 지금 이제 뭡니까? 스커드 미사일 아닙니까?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할 때 한국에 떨어지려 하면은 고도가 30km 미만입니다. 사드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도 생각지 안 하고 무조건 뭡니까? 사드가 미사일 공급하니까 필요하다. 세세지 그런 안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사드에 있어가지고 북한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드의 핵심 요소인 X밴드 레이더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X밴드 레이더가 이것이 중국에 대한 감시용이다 이러니까 미국에서 뭡니까? 이건 종말 단계로서 600km밖에 안 한다. 그러면 중국에 전혀 감시 안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주장이 이야기 드릴까요? 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종말 단계에서 X밴드 레이더가 600km에서 2000km로 돌리려면은 기계 부속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바꾸려면 4시간만 바뀝니다. 그러면 중국이 항상 거기에 있는 그 레이더 감시하면서 앉아가지고 이것이 600km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2000km 하기나 감시할 겁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는 뭡니까? 우리 한국의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 인정한다 이지. 그러나 자국의 안보 위협 중에 하면은 타국 안보 위협도 고려를 해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중간에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방어체제, KAMD, 킬체인 다 좋다 이거죠. 네. 우리 우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되 최후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거 없까?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 저 북한의 잠을 로켓 발사 아무런 관계없는 사드 운원 이것은 미국의 전략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사드와 관련돼서 한마디를 조금 제가 드리면 지금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거인데 북한이 어디에서 이걸 쏘는가에 따라서 150km까지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사드를 배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어떤 그 전략적 그 수단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중국은 북한의 핵을 미국을 움직이는 전략적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중국은 북한의 핵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일을 했는가 보여주기 식으로만 했다.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그거를 중국에도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